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 수치가 높은 것과 간 수치가 정상인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당연히 간 수치가 높은 쪽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간이 거의 다 굳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막상 초음파를 해보면 간이 아주 건강한 분들도 계세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검진표에서 딱 하나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걱정하며 살아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의 간이 정말로 건강한지 아니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지 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을 살리는 생활 습관까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 하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40대와 50대 남성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간암입니다. 여자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경 이후에 지방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병원에 갔더니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예요. 간은 문제가 생겨도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픔도 느끼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오거나 배에 물이 차거나 피를 토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국내 여러 대학병원의 최신 자료 그리고 대한간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고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간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는 숨은 지표 4가지를 설명드립니다. 건강검진표를 보실 때 딱 이 4가지만 추가로 확인하시면 간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간을 조용히 갉아먹는 5가지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매일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에 간을 망치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이미 지방간이 있거나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도 다시 간을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간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은 50분 정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가능하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요즘 피곤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시죠? 점심만 먹으면 졸리고 저녁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내 간이 이제 맛이 갔나 보다. 피곤한 게 다 간 때문이라고 하던데 영양제라도 하나 먹어야 하나. 여러분 잠깐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생각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요. 대한가정의학회에서 피로를 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진짜 원인이 간에 있었던 분이 얼마나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1%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가장 많은 원인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갑상선 질환, 빈혈, 만성 신장 질환 순이었어요. 심지어 당뇨 초기에 피로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8이십니다. 이분이 한 2년 동안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유명하다는 간 영양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한 달에 거의 8만 원씩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피곤한 게 안 풀리시는 거예요. 결국 큰 마음 먹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하셨는데 간은 완전히 깨끗했어요. 대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견됐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우리 임경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몸으로 살 수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피곤하다고 간 영양제부터 찾으시는 분들. 그런데 그게 문제를 덮어버리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간 영양제를 드시면요, 간 수치가 조금 내려가긴 합니다. 피로감도 잠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진짜 병은 조용히 조용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갑상선 문제든, 당뇨든, 신장 문제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 집 화재 경보기가 삐삐삐 하고 울리고 있는데 불이 어디서 났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시끄럽다고 경보기 전원을 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조용해지죠. 근데 불은 여전히 타고 있어요. 나중에 온 집안이 다 탄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이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무작정 영양제부터 찾지 마세요. 먼저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수면, 갑상선, 신장, 혈당, 빈혈. 이 5가지만 확인해 보셔도 진짜 원인의 80% 이상은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후 세대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젊었을 때 피로는 하룻밤 자면 풀렸죠. 우리가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 때는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느끼시는 그 피로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간 관련된 수치가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보시나요? 대부분은 딱 2가지를 보십니다. 간 수치 1번호와 간 수치 2번호. 의학 용어로는 간의 첫 번째 효소와 2번째 효소라고 부르는 그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가지 숫자가 간의 기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그동안 뭘 본 거지 싶었거든요. 우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한간학회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이 2가지 수치는 간의 기능이 아니라 간세포가 얼마나 부서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세포에 염증이 있으면 숫자가 올라가고 염증이 없으면 정상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간을 물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가득 찬 물풍선 말이에요. 이 풍선이 어딘가 긁혀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풍선 주위에 물이 고이겠죠? 그 고인 물을 측정한 것이 바로 이 2가지 숫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새고 있으면요, 물이 너무 적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풍선은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풍선이 이미 다 터져서 안에 있던 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라면요, 더 이상 새어나올 물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오히려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간경화 말기에 숫자가 정상으로 나오는 이유예요. 실제로 최근 연구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사성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요, 약 1~2%의 환자들이 이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나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미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반대로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 무려 5분의 1은 이미 간 섬유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간의 진짜 상태를 알려주는 4가지 숨은 지표입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으시면 이 4가지를 꼭 찾아보세요. 어르신들께서는 건강검진표를 버리지 마시고 이 4가지 부분을 연필로 동그라미 쳐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지표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발음하기 조금 어려우시죠? 그냥 알부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알부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간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이에요. 매일 수백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알부민이에요. 간이 건강하면 알부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간이 망가지면요, 공장이 멈추는 거죠. 알부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피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정상 수치는 대략 4에서 5 사이예요. 만약에 여러분 건강검진표에서 알부민이 3.5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요, 이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두 번째 지표는 피가 굳는 시간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PT라고 불러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피 굳는 시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을 다쳐서 피가 나면요, 처음에는 뚝뚝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죠? 그게 피가 굳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를 굳게 하는 물질도 누가 만드느냐 하면 우리 간이 만듭니다. 간이 건강하면 이 물질을 잘 만들어내니까 피가 금방 굳어요. 간이 나빠지면 이 물질이 부족해지니까 피가 잘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굳는 시간이 길어지면 간 기능이 나빠졌다는 신호예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자꾸 흐르고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하시면 혹시 간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혈소판 수치입니다. 혈소판. 이건 들어보셨죠? 우리 피 안에 있는 작은 입자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피를 굳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혈소판이 왜 간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 피가 간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 간은 원래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조직이어서 피가 쉽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간이 딱딱해지면 피가 막혀요. 막힌 피는 어디로 가겠어요? 옆에 있는 장기로 몰리게 됩니다. 특히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왼쪽 옆구리 쪽에 있는 작은 장기예요. 간에서 오는 피가 여기로 몰리게 되면 비장이 부어오릅니다. 그러면 비장 안에서 혈소판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마치 큰 기계에 작은 돌이 끼어서 부서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집니다. 정상 혈소판 수치는 15만에서 45만 사이예요. 만약에 15만 밑으로 떨어지신다면 간이 딱딱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10만 미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번째 지표는 감마 GTP입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감마 수치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술 많이 드시면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숫자예요. 그런데 이 감마 수치는 술만이 아닙니다. 우리 뱃살이 늘어날 때, 체중이 증가할 때도 올라가요. 왜 그러느냐면요, 간 안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 간 옆에 있는 담관이라는 관이 눌리거든요. 그러면 담즙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결과로 감마 수치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지방 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이 지방 자체가 우리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담즙을 만드는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감마 수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 수치는 남자분은 50 이하, 여자분은 30 이하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정상의 2배 이상, 그러니까 남자는 100 이상, 여자는 6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면 술을 안 드시더라도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 복잡하시죠? 저도 처음 이 네 가지를 외울 때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알부민, 피 굳는 시간, 혈소판, 감마 수치, 이 네 가지입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으시면요, 간 수치 2가지만 보지 마시고 꼭 이 네 가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모든 건강검진표에 이 숫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그냥 지나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요, 반드시 초음파나 간탄성도 검사, 이런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간 수치만 믿고 계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모든 원인이 간에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흔히 간 수치라고 부르는 2가지 숫자만으로는 간 건강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대신 알부민, 피 굳는 시간, 혈소판, 감마 수치, 이 네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간이 나빠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술이죠. 술 때문에 간이 망가진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술은 간에 큰 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한 국내 여러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 중에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 거의 60%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명 중에 6명은 술을 거의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술이 아니면 뭐가 범인이지 하고요. 우리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이 사실 평생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냐 하시면서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술 말고 간을 망가뜨리는 범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탄수화물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매일 드시는 밥, 빵, 면, 떡, 이 모든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세대에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밥심으로 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실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요,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에너지로 쓰여요.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포도당은 버려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알뜰해요. 버리지 않고 저장합니다. 어디에 저장하느냐? 바로 우니간에 저장해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1공기 반, 2공기씩 드시고 있다면요, 간에는 자꾸 지방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범위는 더 무서워요. 액상과당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원하게 드시는 과일 주스, 달콤한 음료수, 믹스 커피에 들어있는 단맛이에요. 이 액상과당이 왜 무서우냐 하면요, 포도당은 그래도 온몸을 돌면서 조금이라도 쓰여요. 그런데 액상과당은 바로 간으로 직행합니다. 다른 장기는 이걸 못 쓰거든요. 오직 간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 간이라는 톨게이트에 브레이크 없는 덤프트럭이 돌진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차들은 줄을 서서 하나씩 지나가는데 이 덤프트럭은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간이 처리할 틈도 없이 지방으로 바뀌어 쌓여요. 우리 여러분,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두 잔 드시죠? 식후에 과일 주스 한 잔 마시고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같이 음료수 드시고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간에 조금씩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범위는 과체중이에요. 특히 뱃살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뱃살 한번 만져보세요. 잠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우리 배 안에 있는 지방이요, 눈에 보이는 뱃살 뒤에 내장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장지방이 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방이 많으면 간을 조이고 압박해요. 그리고 더 나쁜 건요, 이 내장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염증 물질이 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간 섬유화로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폐경 이후에 뱃살이 늘어나시죠? 젊었을 때와 다르게 허리 주위로 살이 붙으세요. 이게 바로 내장지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만큼 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해요. 네 번째 범위는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게 어떻게 간을 망가뜨리느냐고요. 국내 여러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독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 원인이 뭐였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기능식품, 한약, 농축즙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공장이에요. 어떤 물질이든 간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진하게 다려낸 무슨 즙을 드신다든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섞어 드신다든지 하시면요, 우리 간은 과로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우리 간은 튼튼하니까요. 그런데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간이 지쳐요. 그때 독성 간염이 생깁니다. 예, 심한 경우에는 간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하게 달인 각종 한약재 즙, 근거가 불분명한 건강보조식품, 인터넷에서 파는 정체 모를 외국 영양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건강해진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영양제 10가지 드시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이 오히려 간에는 훨씬 좋을 수 있어요. 5번째 범위는 조금 의외의 것인데요. 과도한 운동입니다. 네,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죠?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건데 간을 망가뜨린다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건 간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건강검진 받기 직전에 너무 격한 운동을 하시면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물질이 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물질이 간 수치를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건강한데 왜 간 수치가 높을까? 알고 보면 검사 하루 이틀 전에 등산을 다녀오셨거나 오랜만에 테니스를 치셨거나 하셨던 거죠.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2, 3일 정도는 격한 운동은 쉬어주세요. 평소처럼 산책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땀이 뻘뻘 나게 달리시거나 무거운 걸 드시거나 하는 건 피해주세요.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간을 망가뜨리는 5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술 이야기가 남아있죠? 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술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 저녁에 반주로 소주 한 잔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요. 예전에 어떤 학자가 발견한 현상에서 나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적더라. 그 이유가 뭘까? 와인을 마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다른 학자들이 이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는 와인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채소와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많이 걷고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 방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설을 확실하게 뒤집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2,800만 명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예요. 그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건강을 위한 최적의 음주량은 제로다. 다시 말해 한 방울도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서운하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요. 자식들, 손주들 만나서 명절에 기분 좋게 한잔 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이걸 다 끊으라니 야박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학적으로는 한 방울도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 적게 드세요. 그리고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제가 술을 꼭 끊을 수는 없는데요. 매일 소주 한 잔 드시는 것과 주말에 한 번 많이 드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덜 나쁠까요? 제 답은 이겁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더 나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 간세포는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려요. 이틀에서 사흘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술을 드시면 간세포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폭음은 한 번에 엄청난 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픕니다. 그런데 그 뒤에 며칠간은 술을 안 드시면 간이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가져요. 반면에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은 게릴라전과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간이 상처를 치유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간은 포기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는 걸 포기하고 대신 딱딱한 조직으로 그 자리를 막아버려요. 이게 바로 간 섬유화, 간 경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술을 드시더라도 꼭 지키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간이 쉴 시간을 주세요. 이틀은 꼭 쉬게 해주시고 사흘이 지나야 다시 한 잔 드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간의 회복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한번 망가진 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요. 우리 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옵니다. 우리 간은 정말 놀라운 장기예요. 간의 25%만 남아있어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상당 부분 재생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느 단계까지냐가 중요해요.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 지방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끼기 시작한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거의 완전히 회복됩니다. 외국 연구 자료를 하나 보면요. 지방간 환자들이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금주하고 식단 조절을 하니까 간의 크기가 12% 정도 줄어들었고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요. 두 번째 단계는 지방 간염이에요. 지방간에 염증이 더해진 단계입니다. 이 단계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 섬유화입니다. 간에 딱딱한 조직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예요. 이 단계도 초기라면 일부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간 경화예요. 간이 대부분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관리하시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2단계에서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간경화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웃 중에 청주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석 달을 독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술도 끊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검사 때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괜찮겠지 하고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다른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들으셨어요. 이미 간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 수치라는 게 간에 현재 염증이 있는지만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과거에 간이 입은 상처, 그러니까 섬유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를 생각해 보세요. 얕은 상처는 잘 관리하면 흉 없이 아물죠. 그런데 상처를 자꾸 긁고 딱지를 떼고 또 긁고 이렇게 반복하면 결국 흉터가 남아요. 그 흉터는 다시 깨끗한 피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간 수치가 한 번이라도 올라간 적이 있으신 분은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수치가 다시 내려갔다고 해도 안심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초음파나 간 탄성도 검사 같은 정밀 검사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영양제 이야기입니다. 밀크시슬 성분 같은 거, 우루사 성분 같은 거, 간에 좋다고 광고하는 영양제들이 많죠.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대규모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런 성분들이 간의 염증을 조금 줄여주는 보조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섬유화가 진행된 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어요. 화장실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가 잠그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걸레로 아무리 열심히 물을 닦아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계속 젖어 있겠죠. 영양제가 바로 이 걸레 같은 역할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세요. 이게 우리 간을 살리는 진짜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그 보너스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간을 살리는 3가지 생활 습관, 대한간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것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돈 한 푼 들지 않아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체중을 10%만 줄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방간 환자들이 체중을 10% 줄였더니 놀랍게도 90% 가까운 분들에게서 간 염증이 가라앉았고 45%의 분들은 간 섬유화 단계가 한 단계씩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체중 10%만 줄였을 뿐인데요. 10%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이신 분은 7kg, 60kg이신 분은 6kg이에요. 많아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체중을 너무 빠르게 빼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한 달에 5kg, 10kg 이렇게 빼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몸이 비상신호를 울려요.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엉덩이나 뱃살에 저장된 지방이 피로 쏟아져 나오고 이게 전부 간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간에 지방이 더 쌓여요. 살 뺐는데 간은 더 나빠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체중 감량을 서두르면 우리 간만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 아주 천천히 빼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에 3에서 6kg, 이 정도가 간에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속도는 느리지만 돌아오지 않는 진짜 체중 감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빼느냐가 또 중요해요. 굶지 마세요. 굶으시면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더 빨리 살이 찌는 체질이 돼요. 대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고 단백질을 더 드시고 매일 30분 정도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불필요한 약과 영양제를 과감하게 끊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어서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다 보니 매일 아침에 약만 한 주먹씩 드시는 경우요. 우리 세대에서 정말 흔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거기에 영양제까지 꼭 필요한 약은 드셔야 해요. 제가 약을 끊으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요. 그리고 근거 없는 한약재즙 같은 것들. 이건 과감하게 끊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독성 간염의 절반 이상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다고요. 참. 그리고 진통제도 조심하세요. 해열 진통제 같은 약을 한 번에 8알 이상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술 드신 뒤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이런 약을 드시면 독성 간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맞습니다. 간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야 건강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꼭 드셔야 할 약은 담당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그 외에 광고 보고 사신 것, 친구가 좋다고 해서 사신 것, 인터넷에서 충동적으로 사신 것,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우리 간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을 유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아침을 조금 늦게 드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녁을 6시에 드시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드시면 14시간 공복이 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간은 우리가 뭔가를 먹고 있는 동안에는 일을 못합니다. 들어오는 영양소를 처리하느라 바쁘거든요. 간이 쉬고 청소하고 재생할 시간은 공복일 때뿐이에요. 특히 간 안에 쌓인 지방을 빼내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밤에 주무시는 동안이죠. 그런데 밤에 야식을 드시면요. 인슐린이 다시 올라가서 이 청소 시간이 끊겨버려요. 저녁에 배가 고프다고 과일을 드시거나 잠자기 전에 우유 한 잔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우리 간의 청소 시간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세요. 그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정말 달라지세요. 우리 울산의 임경자님도요. 이 세 가지를 3달 동안 실천하신 뒤에 검사를 받으셨어요.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뱃살도 4kg이 빠지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피곤하시던 게 싹 사라지셨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피곤하다고 간만 의심하지 마세요. 수면, 갑상선, 신장, 혈당, 빈혈 이 5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건강검진표에서 간 수치 2가지만 보지 마세요. 알부민, 피 굳는 시간, 혈소판, 간마 수치 이 4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셋째, 우리 간을 망가뜨리는 5가지 범인을 기억하세요. 술, 탄수화물, 액상, 과당, 과체중과 내장지방, 근거 없는 영양제와 한약제. 넷째, 한 번 망가진 우리 간도 초기에는 돌아옵니다. 하지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섬유화는 수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5째, 간을 살리는 3가지 습관. 체중 10% 천천히 감량, 불필요한 약과 영양제 끊기,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 유지. 이 3가지만 실천하세요. 우리 간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25%만 남아있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재생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시는 모습, 저는 그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든든한 부모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계시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진짜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댓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지, 어떤 점이 가장 와 닿으셨는지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